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가라는 것은 여러 마디로 국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세 징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통화 발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법률적 측면에 보면 폭력의 독점체를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총기 소지도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서 사적 폭력을 금지합니다.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강도나 살인자에 의해서 생명이 침해되는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 이상 한번 자기 가족이 살해된 이후에 하루 지난 뒤에 그 살해자를 쫓아가서 내가 보복을 하게 되면 나도 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적 폭력 금지의 원칙입니다. 사적 보복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적 보복을 못하는 대신 국가가 대신해서 당신의 억울한 점을 풀어줄 테니까,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서 국가가 관리하지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죠. 이 검찰이 통제하나 왜 이렇게 마이크까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나 대신 국가가 이 억울한 점을 풀어주세요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폭력을 독점한 국가 권력이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 5천만 국민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균형 있게 그 검찰력을 배분해서 풀어줘야 될 텐데, 자기가 필요한 쪽만, 이 정권이 필요한 쪽에만 검찰력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이렇게 우리 이 다단계 사기에 피해받은 이 3만 5만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데는 제대로 검찰력이 배분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우리가 불공평하게 느낄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 여기도 얼마 전에도 여기서 막 보수 유튜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행위를 저한테 했는데 지금 고발장 접수했습니다만 어떻게 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안 한다 이거죠. 우리 쪽이 이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이나 자기 편이 아닌 세력이 고소고발하면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저쪽에서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압수수색하고 한동훈이가 뭐 한마디 하면 바로 MBC 기사든 뭐든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공권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조직폭력인 것입니다. 사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아니, 개별적인 사적 보복, 사적인 폭력을 다 금지시켜놓은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 폭력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폭력이라는 게 이제 공적인 통제를 받은 폭력일 때 이걸 우리가 공권력이라 그러는 거죠. 공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그냥 깡패들의 조직폭력과 다를 바 없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검사가 사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적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 또 재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재판에 갔다 온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검사가 10명이 나왔다. 10명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쪽인데, 변호사가 이거를 변론하려면 이 수사 서류를 다 복사해서 봐야 되는데 복사비만 1,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20만 쪽을 언제 판사가 읽어보겠습니까? 변호사가 언제 읽어보겠어요? 근데 이번에 위정교사 사건을 분리 재판하지 않고 이 재판부에 병합 심리한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또 항의 성명을 발표한 걸 뉴스로 보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여러분, 아니 여기 우리 한동훈 이 검찰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재판 지연이 그렇게 걱정되면 간단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재판을 공소장을 제기해야지 뭔 거짓말을 하느라고 20만 쪽이나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20만 쪽이나 만들어야 범죄가 규명될 정도로의 복잡한 사건을 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라는 건 딱 증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몇 마디 말로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2, 3개월 아니면 재판이 끝날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 아닌데 억지로 파헤치려고 사람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서 진술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한심한 양반들아, 이 복사비가 아까워 죽겠습니다 정말. 예? 한심한 양반들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검사 뭐 10명이나 공판장에 나와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판장에 10명이 앉아있던 그 시간에 여기 현장이나 좀 쫓아가서 이 사기범이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진행이 돼 있고, 왜 송영길을 아직도 소환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참. 오늘도 제가 속해 있는 평화 먹고 사는 연구소 이사장님을 소환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바빠 죽겠는 사람 불러다가 오늘 지금 밤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열심히 산다 이놈의 새끼들 정말. 아이고 참. 제 아들도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요새 똑똑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 이런 게 절대 되면 안 된다. 법조인들 앞으로 반면 교사로. 오늘은 어제 사실 여러분 그 방송에서 고상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사무국장님의 그 피 맺힌 그 폭로를 들으셨죠? 신원식 장관이 문제가 있고 붕짜자 북장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죠? 우리 생태 같은 아들을 자기 실수로 죽여놓고 그거를 불발탄을 자기가 과실로 사고로 죽은 걸로 위장을 하면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참. 저도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해서 그만이지만 군대에 아들을 하나 보내놓은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참 이런 사람한테 우리 60만 대군,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을 맡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 고상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사무국장이 폭로에 이어서 이를 쭉 설명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박견목 장관인데 육군사관학교 41기고 기무사에서 핵심적 2부장으로 장군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 김관진 장관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보를 했다는 이유로 찍혀가지고 해임됐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정말 옳은 소리 온 사람은 항상 잘리는 이런 속에 이제 돌아지 않고 이에 대해 싸우기 위해서 와 있고, 지금은 우리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사건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지금 외롭게 있잖아요, 외롭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군사법원법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 군사법원 제도라는 게 있는 이유는 이게 미군의 그 형태를 따라서 한 거거든요. 미군은 자기 나라의 미군이 주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28,000명이 지금 평택 허풍지를 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원정군입니다, 미군들은. 그러니까 해외 원정군인 미군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자를 잡아다가 미국 본토까지 데려가서 재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과 기소를 위해서 현지 법원, 군사법원과 군사검찰을 설치한 게 바로 미군들이 해외 원정군의 특성상 만든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원정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군인이고 바로 옆집에 군부대가 있고 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굳이 군사법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먼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갈 거리도 아니고. 따라서 군사법원이 특별하게 이 군 관련 범죄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사령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 검찰, 군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의 어떤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도저히 군 의문사, 군에서 무슨 범죄가 생기면 그냥 애들을 막 해가지고 혹시라도 상급자들의 범죄와 관련된 게 있으면 축소 은폐하기가 매번 있잖아요. 뭐 성범죄 사건이 나면 그래서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던 거고, 거의 뭐 하루에 한 명꼴로 군 의문사, 군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군사법원법 중에 3가지 사건,
군인의 범죄이라도 이 세 가지 사건은 군사법원이 처리하지 말고 민간법원에 넘겨라. 이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성범죄 사건, 아동 성범죄 사건은 군 내부에서 처리하지 말아라. 항상 은폐하니까 이건 무조건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 일반 법원을 넘겨라. 이걸 군사법원 관할에서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망 사건, 살인 사건이나 사망에 이르는 과실치사 사건도 항상 은폐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군이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일반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 넘기고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아라. 세 번째, 이 군인이지만 군인이 되기 전에 발생했던 범죄 사실은 군 재판기관에 서지 말아라. 일반 넘겨라. 이 세 가지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2항에서 이게 관할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이 관할에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최수근 상병이 사망사건 아닙니까? 살인사건은 아니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와 방치에 관한 과실치사 사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할권이 군 검찰이나 군 법원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해서 경북경찰청 일반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이첩할 때 이건 빼라 마라 개입할 근거가 하나도 법에 안 나와 있어요. 이종섭 장관이 자기 말을 안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다 그래서 기소를 해놨는데 애초에 항명죄의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사인을 결재를 받아서 박정훈 대령이 일반 경찰서에 이첩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규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듯이 아무런 개입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군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것조차도 난 아예 없애버려라. 저는 우리가 다음에 집권하면 나는 군사법법, 군사검찰법을 완전히 개편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 우리 부모들이 영문도 모르는 이유로 갑자기 우리 애들이 죽어가지고 그 사건 사고가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너무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어서 이 박정훈 대령 지키기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겠다고 지금 제창하고 계신 우리 박경복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하셨다시피 기무사령부에서 제가 한 23년을 근무하고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정말 군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각오를 가지고 장경욱 기무사령관하고 둘이서 청와대에 보고하다가 제가 정말 배심죄에 걸려서 제가 기무사에 퇴출당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했을 뿐인데 제 뒤에 있는 등 뒤에서부터 등 발까지 실핏줄이 전부 다 터져가지고 등 뒤가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훈 대령의 심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행 속담에 바닷가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갈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그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박정훈 대령과 우리 군을 위해서 4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오늘 오게 된 것은 우리 송영길 대표님 때문입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솔직담백하고 강직하신 분이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 저분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 뒤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우리가 흑막이라 그러죠.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님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 옆에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박정훈 대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이야기, 그런 다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제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은 지난 1월 6일 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사법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한 내용은 대표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국방장관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두 번째는 항명입니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7월 30일 날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방장관은 초급 장교들이 억울하다는 투의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박정훈 대령은 절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전부 다 말을 맞추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관 명예훼손죄로 그게 됐고요. 나머지 항명은 해병대 사령관이 3회에 걸쳐서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도를 했고, 또 8월 2일 날 이첩을 하는 도중에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듣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체에 보면은 해병대 그 사령관은 참모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했겠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한 명입니다. 국방장관실에서 7명이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다 같이 배석을 했는데 그 중에 6명이 국방장관 편이고 1명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무혐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적인 무혐의가 있고 법적인 무혐의가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제가 온 곳에 전화도 해봤지만 모두가 다 박정훈 장군은 대령은 잘못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봐서 박정훈 대령은 이미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지 지금 법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만 딱딱 집어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지금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흐름들이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소를 하기 전에 추석 전이죠. 기소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는 괴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 괴문서를 내용을 보면 기소하는 것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을 돕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에 의하면 박정훈 대령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춘 찌라시에 불과한데, 이것은 결국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가지고 유죄를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그 해병대 병사, 그게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는 이준석 대표가 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똑같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13년도 10월 25일 날
제가 기무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무사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쫓겨나와서 갈수록 군이 발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정훈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합니까? 제가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그러다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박정훈 대령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엄중한 수사를 했고 법규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요, 유죄를 몰아가지고 시중에 놔두고 있는 용산 개입설 이런 것들을 일거에 지금 이제 한 방에 날리기 위해서 지금 온갖 획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탄핵감입니다. 예. 탄핵감. 이거 용산 개입설이 나오면 탄핵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다음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3번의 지시하고 한 번은 이첩 중일 때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이라면요, 명확하게 야 이거 보류해 지시했을 겁니다. 근데 부하가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3번을 지시를 합니까? 한 번 지시해서 말 안 들으면 그대로 그 지시 조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자기가 명확하게 지시를 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돌아올 직권남용죄, 그것이 두려워서 어정쩡하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이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사령관 내려와야 돼. 앞으로 박정훈 대령권은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를 했다.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지시를 못 받았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지시 게임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권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은 사실상 표창을 받아야 될 뿐이고, 박정훈 대령의 법에 따른 절차를 방해한 수사 방해 세력이 윤석열이라는 게 다 중론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노했다라는 지시, 이런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했다는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이종섭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다 사인해줬던, 승인해줬던 박정훈 대령의 수사 이첩 그 보고서를 불과 72시간? 7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번복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24시간? 근데 지금 공수처에 기소돼 있는, 고발돼 있는데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가 그 공수처 앞에서 집회도 조직하고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지금 박정훈 대령 외롭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건 같이 아마 우리 박경훈 장관이 계획을 지금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할 거라 보여지고요.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짜로 신원식에 대해서 꺼냅시다. 신원식 지금 장관이 수도방위 사령부 시절에 그에 대한 비리 행위들을 쭉 이렇게 팔로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박경훈 장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방장관은 그 전문 지식과 전략적인 식견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장병들의 수장으로서 정군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인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신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게 저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원식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8월 19일이죠. 13일 페이스북에 뭐라 그랬냐면 박정훈 대령을 삼류 저질 정치인 악습 흉내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인물을 보여받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삼류 정치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가지를 따야 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했던 사람이 삼류 정치인입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거는 누구라도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고상만 그 사무국장이 여기 와서 85년도 신원식 장관이 중대장 시절에 있었던 그 병사 이승남 병사에 대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어제 브리핑을 쭉 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격장이라는 곳이 공지합동훈련장은 특히요 불발탄이 생기는 즉시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불발탄 처리반을 불러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다면 사전에 정찰을 해서 전부 다 그 불발탄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원식 장관의 말대로 불발탄을 밟아서 했더라도 그 중대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처벌을 받았더라면 지금까지 뭐 장군 지급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 그 고상만 사무국장을 지금 명예훼손 모욕으로 지금 고소를 해놨습니다. 고소한다고 무조건 자기가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주방장관 자격 없어요. 제가 그 우리 송영근 옛날 기무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제가 2013년도 10월 25일 날 기무사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며칠 이후에 11월 1일 날 2013년 11월 1일 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송영근 사령관이 이거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한테 그걸 묻습니다. 신원식 장군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받은 게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많은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인사 문제와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묻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근 김 의원이 서류를 들면서 여기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수방사령관 1년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 그 중요한 자리에 뽑았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송영근 의원이 들고 있었던 그 레포트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부적절한 뜻이 그것 때문에 1년 만에 바뀌었죠. 1년 만에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람을 최고 좋은 보직, 선호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이 오히려 영전을 시켰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그때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서 합참 작전 차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15년 9월까지인데요. 15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원식 장관의 동기생이 37기들이 대장 진급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37기가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그 기수라 해서 좀 특혜를 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1, 2, 3군 사령관에 3명을 37기 그 신원식 장관의 그 동기생 37기를 유사 이례 없이 통상 1, 2명인데 3명이나 1, 2, 3군 사령관에 다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원식 장군을 엄청나게 후원했던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안보실장으로 있었는데요. 신원식 장관이 승진을 못하고 직급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수방사령관 할 때 그 부직질한 처신 때문에 인사검증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3년도 10월 25일 날 기무사에서 나오기 일주일 전에 신원식 장관하고 저하고 사당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박진목이 저거 때리 죽이겠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웠던 어떤 선배가 신원식 장관하고 저하고 자리를 주선을 했습니다. 앉자마자 그라스에 소주를 꾹꾹 수방사령관이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하고 5잔을 마셨어요. 5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저도 따라 마실 수 있다 마시라니까. 자기는 별세이고 저는 하나밖에 안 됐으니까. 예. 술이 취하니까 딱 첫 마디가 장경욱 사령관하고 너는 이번에 너는 잘려 임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정말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창피했어요. 네. 그날 저는 술이 많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해서 그 다음날 장경우 사령관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보고를 드렸는데요. 장경우 사령관은 충청도 양반이 돼서 그 사람 정말 자질 없네.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무사령관하고 저하고 바뀌는 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나가 있던 우리 부대원들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수방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잘리는 걸 갖다 일주일 전에 벌써 알고 있었습니까? 군의 이 심각한 기강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보실장 국방장관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같이.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박정훈 대령을 위한 돕기위한 범국민 행동본부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시민 변호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변호사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선임제 좀 많이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많은 변호사님들, 뜻있는 변호사님들, 우리 박정훈 대령 공동 우리 시민 변호인단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